네,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 자문 김상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장이 많이 이제 온기가 들고 해서 지난주에 두 분 목소리가 되게 밝아졌는데요.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가장 지난주 우리가 한번 체크해 봤던 부분인데요. 연준 이 우리에게 힘을 줬다 이렇게 봐도 되겠고, 우리가 그때 이제 봤던 게 6월이냐 9월이냐 또는 또 다른 시기냐 했었는데요. 연준의 타겟이 이제 지난번에 아주 잘 짚어주셨는데, 고용에서 물가로 인플레이션으로 타깃 자체가 이제 바뀐 것, 완전히 이번에는 문구 자체에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또 인내심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많이들 이야기를 결국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된다면 시기상 이제 봤을 때 이제 전혀 부담은 없는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어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지 우리 김경원 운영위부터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3월 달 이제 FOMC 회의가 이제 끝이 났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언급 자체는 이제 4월 달은 금리 인상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이제 6월 달이냐, 9월, 10월이냐, 요 부분에 대한 이제 시장에 좀 관심이 좀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6월과 9월, 10월, 특히 이 가장 예측을 하는 부분들은 이제 금리 선물 시장을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선물 시장에 예측하는 트레이더들의 대표적인 금리 인상 시기는 거의 10월 달 정도까지 지금 늦춰진 상황이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6월 정도는 어느 정도 매파적인 성향의 의견들이 좀 강하게 나온다면 6월도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지금 4월은 간단하게 좀 넘긴 상황에서 어느 정도 약간 좀 지연될 가능성의 무게가 좀 더 나오고 있지 않나,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연준에서 말하는 그 인플레이션 타겟,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고현 운영께서 한 몇 월 정도 보고 계십니까? 빨라야 9월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6월은 거의 아니다. 6월은 거의 지금 아닌 분위기로 지금 드시죠. 지난주라든지 그때는 시장의 분석치에서는 6월이 유력하다 이렇게 했습니다만, 저는 9월이라고 좀 말씀드렸었는데, 이번 그 결과를 나도 이렇게 좀 대충 좀 살펴보더라도 이게 지금 빠르게 금리 인상은 하기 힘들고, 지금 그 금리에 대해서 좀 언급한 거 있는데, 그 금리 올해 인상폭도 예전에 그런 인상폭에서 거의 절반 이하로 또 줄어들었기 때문에, 되도록 이 연준에서는 지금 늦출 수 있는 데까지 좀 늦추겠다, 이런 좀 의지를 좀 표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또 중간에 우리가 나눌 시간이 있으면 조금 더 풀어주시기로 하고요. 예, 먼저 첫 번째 파트 1 주간 탑 이슈 들어갑니다. 네, 첫 번째 이슈를 공개합니다. 유동성 장세 긴급 진단한다. 예. 자, 저도 사실은 대단히 궁금한 내용인데요. 과연 지금 이제 유동성 장세의 초입 구간이냐, 또는 중간 정도냐, 또는 이제 끝나가는 시점이냐, 이거는 대단히 중요하리라 보여지거든요. 향후에 이제 시장 상승을 대단히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테고. 자, 그래서 우선 유동성 장세 첫째, 코스피 상승의 배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원인 또 배경 먼저 우리 고현님께서 이야기해 주실까요? 예, 간단히 이제 코스피 상승은 이제 원래 2015년 들어서 3월 초부터 나타나고 있었죠. 1월하고 2월은 코스닥 주도의 장세가 코스닥에 상당히 상승세를 보여준 반면에 코스피가 약간 좀 주춤했습니다. 3월 들어서 회복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물 옵션 그 이벤트가 살짝 있을 때 살짝 쉬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그 연준의 FOMC 그 회의 결과가 좀 나온 거에 따라서 지금 마치 그 도화선이라고 하죠. 다이너마이트의 도화선에 불을 붙이다시피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폭발하기 바로 직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상승이 이제 초입이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조금 더 이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지금 미국이라든지, 미국은 지금 이미 금리 인상을 좀 하려고 좀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긴 합니다만, 일본이라든지 중국,
아니면 유럽 쪽 이쪽은 전부 다 지금 통화 팽창 정책에서 양적 완화로 지금 하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적인 그 자금이 지금 사실 갈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글로벌 자금들은 수익을 쫓아서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거의 뭐 증시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안 갔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로 급속하게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유럽계 자금이 좀 많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그 FOMC 결과에 따라서 지금 그 촉매제가 돼서 좀 시세가 좀 출발하면서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글로벌 상승에 이어지는 국내 정치의 상승, 이게 이제 연속성이 좀 있다고 보는 바죠. 두 분 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네. 어느 쪽으로 조금 더 관심 있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 김경원 연구원은요? 그 지수를 말씀하시는 지수뿐만 아니라 이제 업종의 종목으로 들어간다면. 네. 저는 이제 유동성 랠리가 시작된 이제 초입이 바로 이제 금리 인하, 그러니까 네.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를 맞춰서 이 금리 인하를 하기 전에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그때 갭으로 한번 빠지고 금리 인하를 발표하면서 증권주들이 급등을 하기 시작하면서 네. 건설주들과 이렇게 순환이 좀 돌면서 급등이 양상이 나왔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삼성전자가 이뤄주는 상태에서 이제 민감 섹터가 좀 올라왔었기 때문에 2000선을 무난히 좀 돌파하는 시세 흐름이 나왔는데 가장 큰 건 이제 글로벌 증시가 좀 강세인 부분에서 이제 금리 인하가 나왔다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글로벌 주식 시장에 이제 자금들이 본격적으로 좀 투입되는 와중에 이제 우리나라의 금리 인하가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유동성에 좀 불을 붙이는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는 뭐 거의 돌아가면서 양시장 모두 강세가 좀 나오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 구간은 쉽게 끝나진 않을 것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플러스 정권 플러스 건설. 네.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그렇죠.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다면 이게 코스닥과는 뭐가 좀 다릅니까? 코스닥에도 유동성이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양시장 모두 같은 흐름인지 또는 또 다른 접근 쪽인지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 배경이 조금 틀립니다. 코스피 상승을 지금 이끌어오고 있는 것이 이제 한마디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급격하게 2월부터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1월 달에는 좀 매도세로 치중하다가 2월 달에 들어오면서 이제 어느 정도 반전의 모습을 보여줬고 3월 달 들어오면서 아주 뭐 급격하게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1월, 2월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만 이때는 주로 기관들 주도의 코스닥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지금 그렇지만은 최근에는 개인들 위주로 지금 코스닥 상승이 좀 이어지고 있고 코스닥도 역시 쉽게 무너지지 않는 모습. 그러면서 이제 매수 주체가 개인이냐 외국이냐 이거에 따라서 좀 구별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뭐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 보죠. 이게 유동성 장세의 초입이냐, 중간쯤이냐, 다 끝나가느냐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공양훈 기께서 먼저 이야기해 주실까요? 예, 저는 뭐 초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시장이 그동안 한 4년, 5년 동안 계속해서 눌렸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정말 개인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 아마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그렇죠. 이제 조금 이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시작한 지가 뭐 불과 한 달도 안 됐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달도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시작 초입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사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이 이제 조금 더 지금 현재 2000포인트에서 이전 고점인 2231포인트도 뭐 충분히 지금 한 10%죠. 10%, 200포인트가 올라가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올해 내려도 이게 달성도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미 전고점을 돌파해서 지금 630 이상에서 지금 놀고 있고 거의 뭐 밀리지 않는 그런 분위기로 봐서는 코스닥도 역시 대세 상승의 그런 초입에 가고 있는 반면에 이제 그 코스피는 코스닥을 따라서 가면서 상승세를 계속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뭐 시장에서 어느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을 때 코스닥부터 우리가 대세 상승을 이야기했죠. 이 프로를 통해서 아마 시청자분들은 기억을 하고 계시리라 보여집니다. 아마 그때 어느 방송 어디도 대세 상승을 이야기한 방송은 아마 없지 싶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자, 여세를 일단 몰아가서 본다면 그렇다면 전고점 2230포인트 거기까지 가는데 유동성의 힘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건가요? 물론 유동성이 지금 현재 지금 특히 22자금이 그 3월 9일부터 시행됐지 않습니까? 올 이번 달이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유럽계 자금이 이제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은 상당히 일단은 그 우리 시장 지금 현재 좋은 분위기가 형성된 상황이고 지금 현재 그 꼭 유동성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1, 4분기가 이제 곧 마무리되고 이제 4월 달 되면 또 이제 1, 4분기라든지 실적 발표가 또 이제 되는데 동반되니까. 이 실적과 결부직해서 본다고 하면은 충분히 좀 상승세로 갈 만하다. 특히 뭐 IT 쪽에 지금 현재 실적 전망치들이 지금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유동성 플러스 실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상승세로 이 추세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계원 연구원은 한 어느 정도 그 기간으로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지금 지수로 보면 지금 오늘 종가가 2037선이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이 박스권의 상단이 이제 4년 동안 박스권이었던 이제 네. 2100선 요거를 뚫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데 지금 이제 삼성전자와 일부 이제 증권이나 건설 이런 섹터들로 지금 올리고 있는 부분들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2100선의 상단을 좀 돌파하기 위해서는 모든 그 섹터 그러니까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조선과 화학 같이 좀 올라가주는 패턴들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2000선을 뚫어낸 건 이제 삼성전자의 역할이 굉장히 좀 컸는데 네. 이 부분들이 이제 전체 좀 민감주로 좀 확산이 돼야 되는 전제 조건이 좀 필요하지 않나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장세 초입입니까? 중간입니까? 저는 충분히 말입니까? 지금은 유동성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이기 네. 때문에 충분히 터치도 가능하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나누진 않고 네, 네. 피해 가시는 것 같은데 저는 거의 초입이라고 봐요. 네. 저는 아직까지 그러니까 대세 상승을 이야기할 때는 3년, 5년, 뭐 7년, 길게는 10년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냥 뭐 짧게 몇 달을 가지고 우리가 대세 상승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렇다면 거기에서 유동성 장세는 보통 1, 2년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두 달 갔다 그래서 이게 그걸 가지고 대세 상승을 이야기하면은 그거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유동성 장세를 길게 본다면 이제 뭐 두세 달 정도니까 길게 보면은 뭐 최소한 6개월, 뭐 길게 보면 1년 이상 이렇게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죠. 그 중간에 말씀하셨던 실적과 이제 혼합되면서 시너지가 크게 이제 날 수 있는 거죠. 이제 같이 엮여지는 거죠. 네. 유동성 장세가 먼저 오고 난 다음에 실적 장세가 따라오는 것이니까 그렇게 본다면 대세 상승의 가능성, 코스닥도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죠? 네, 지금- 관련해서 네. 이제 그러면 이제 업종으로 조금 더 첨언해 주시고 업종으로 넘어가 주시죠. 같이 이야기해 주시죠. 예. 지금 현재 이미 아까 뭐 언급해 줬습니다만 건설주, 증권주 이미 뭐 상승세를 보였고 뭐 증권주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뭐 작년 11월, 12월부터 계속해서 좀 많이 좀 언급을 했습니다. 이미 추세가 하락에서 상승으로 완전하게 상승 추세로 전환됐다 이렇게 많이 강조드렸는데 이제 좀 빛을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건설주도 역시 바닥권에 좀 늘려오면서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면서 좋은 모습을 최근에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지금 바로 또 그런 종목이 이제 올라간다고 해서 바로 접근한다고 하면 상당히 또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올라간 종목은 여러분들 시청자분들이 이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충분히 이 매수 저점이 왔을 때 좀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 꼭 지금 현재 유동성 장세와 관련한 뭐 증권이라든지 건설 쪽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뭐 그거와 다른 영역에서도 좀 좋은 종목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음식료 업종이 상당히 좀 작년 후반기부터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런 업종이 지금 현재 추세가 지금 상승으로 돼 있는데 지금 바닥권에 내려온 종목들이 음식료 업종에 꽤 좀 다수가 발견됐고요. 뭐 지난번에 살짝 좀 언급해 드렸던 뭐 사조 해피라든지 뭐 사조 시푸드 같은 종목이 대표적으로 좀 그런 영역에 있기 때문에 상승하기 직전에 그런 종목을 좀 골라가지고 좀 접근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예, 정권 건설이 반짝했다가 다시 최근에 조금 조정을 좀 받고 있죠, 며칠간. 그럼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가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 얘네들이 한 번 더 갈 자리가 있다. 조정이 좀 있다 손 치더라도. 네. 그러니까 그 자리를 노려서 들어가면 한 번 더 먹을 자리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김계원 운영력은 어떤 섹터로 보고 계십니까? 네, 저도 뭐 그러니까 원래 주도주였던 이제 증권 쪽은 아직도 살아있다. 좀 이렇게 좀 보고 있고, 특히나 이제 그 내수 섹터에 뭐 다양한 업종군들이 있지만 내수에는 뭐 제약도 있고 뭐 화장품도 있고 쇼핑 관련주들도 있는데 제약과 화장품이 앞으로 시세를 좀 이어받을 것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제 조금씩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화장품 쪽이기 때문에 화장품에 대한 관심을 앞으로 좀 많이 가져야 된다.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경기 민감 섹터 쪽, IT 쪽 보시는 건가요? 경기 민감 섹터라고 하면 이제 철강, 화학, 조선 예, 이쪽인데 이쪽은 트레이딩 관점에 대한 관점은 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쪽이고요.
자동차를 좀 여쭈고 싶어요. 자동차 분명히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을 테고 아마도 시장에서 가장 소외받고 계신 분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분들을 좀 이렇게 어루만져 주셨으면 좋겠는데 뭐 아니면 아니다 팔아야 된다라고 해야 될 테고 상대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또 반등이 주 초반에 좀 나왔잖아요. 현대차가 다시 이제 내려오고 있는데 현대모비스나 뭐 이런 거 여전히 좋지를 못하고 오늘도 2%대 빠졌고요. 근데 다른 업종 내에서 상승할 수 있다면 굳이 이걸 가져가야 되냐 이런 부분도 같이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자동차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뭐 큰 틀에서 본다고 하면 자동차 업종은 희망이 없다. 일단 뭐 결론적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뭐냐면 그동안에 다른 업종, 우리가 2008년, 9년부터 2013년, 14년을 거쳐오는 그 와중에 그래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던 섹터가 바로 자동차였죠. 자동차, 기아차라든지 현대차, 뭐 기아차 같은 경우 15배 이상의 시세를 저점권에서 주기도 했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뭐 상당히 좀 상승세를 많이 보여줬습니다. 이미 지금 현재 그쪽은 고점을 찍고 지금 현재 살짝 좀 추세적으로 좀 하향 이탈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설령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약간 좀 기술적 반등 살짝 올라올 때 매도 관점에서 접근해서 지금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 쪽으로 좀 갈아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추세라고 하는 것은 한번 정해지면은 이것이 한 달, 두 달 내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몇 년간 지속되기 때문에 아까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미 큰 상승이 나와서 지금 약간은 우하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되돌림해서 강한 상승으로 다시 가려고 하면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기간을 기다릴 수가 있다고 하면은 뭐 잡고 가셔도 되겠습니다만은 그 긴 시간 동안은 기다리기가 어렵다고 하면은 약간 기술적 반등 올라올 때 좀 매도해서 다른 종목 쪽으로 갈아타는 것이 올바른 매매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목 그 업종 내 종목 차별화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실적이 괜찮을 거로 보여지고 PBR 기준으로 본다면은 상당히 매력적인 1.1배 정도니까 타 종목 업종 대비해서는 매력적이기는 하거든요. 예. 그런 거 기대도 어려울까요? 물론 그 현대차나 기아차에 비해서는 현대모비스가 조금 더 뭐 우량하다고나 할까요? 좀 그런 측면에서 주가 측면에서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전체적인 것으로 본다고 하면은 약간 정도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을 감내할 수 있다고 하면은 뭐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시간을 감내할 수가 없다고 하면은 다른 종목 쪽으로 한번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인내가 필요하다 그런 뜻이네요. 같은 의견이시고 좀 다른 의견이십니까? 네, 저도 약간 비슷한 의견인데 사실 이제 유동성 장세라는 게 자주 오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그래서 맞아요. 물이 들어왔을 때 빨리빨리 수익을 챙겨놔야 되는데 현대모비스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저평가긴 합니다. 이제 밸류에이션 지표로 보면 저평가인데 지금 당장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회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제가 자동차주를 가지고 있다면 뭐 팔아서 막 화장품주를 산다던가 이런 식으로는 빨리빨리 좀 대응을 하는 부분들은 좀 필요할 것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참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 손실 났더라도 사실 그러니까 이 손실 때문에 팔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현대차는 기아차는 뭐 언제는 갈 거니까. 근데 그 언제가 길어질 수 있고 다른 종목들이 올라가는 사이에는 대단히 힘들어질 수 있죠. 지금이 그런 구간이죠. 유동성한세 구간이니까. 그러면 참는 것보다는 좀 반등이 나올 때 종목 교체 쪽으로 하는 게 유리하다. 두 분 다 그런 뜻이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두 번째 이슈 공개합니다. 정부 제조업 혁신을 위한 24조 원 투입 결정입니다. 예, 정말 오랜만에 시기가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또 미국의 이번 금리 정책 연장, 또 이제 조금 있으면 유럽에서 또 새로운 흐름이 또 일어날 것이고요. 어쨌든 하여튼 뭐 대단히 맞아 들어가는 이 발표가 언제쯤 나왔습니까? 정부의 발표 이게 어제 나왔고, 어제 나왔습니까? 네, 제가 우선 말씀을 좀 정리를 좀 해드리면 우선은 정부 쪽에서 이제 무역투자진흥회의가 어제 있었습니다. 19일 제7차 이 무역투자진흥회의가 좀 있었고 여기서
제조 혁신 3.0 실행 전략을 좀 발표를 했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2020년까지 민관 공동으로 한 1조 원 정도의 재원을 마련해서 이제 스마트 공장 1만 개를 좀 확산하는 부분. 예. 그리고 이제 8대 스마트 제조 기술을 개발을 좀 지원을 해서 2017년까지 1조 원 규모의 자금을 좀 투자한다는 부분. 되게 구체적으로 많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인 융자 같은 경우도 올해 총 500억 정도를 추진을 하면서 뭐 정부 쪽에서 좀 밀어주겠다는 부분인데 저는 이 부분들이 좀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에서 정부가 해야 되는 역할이 굉장히 좀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주식 시장의 호황을 좀 가져다 준 금리라는 정책이 좀 있었고, 근데 금리는 이제 주식 시장에는 호황이지만 어떻게 보면 기업의 체질적인 부분을 개선하는 데는 어떻게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근데 실질적인 정부가 해야 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좀 나왔다, 좀 이렇게 평가를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제조업에 대한 불확실한 성장성, 거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혁신을 통해서 뭐 스마트화를 시킨다거나 사물인터넷이나 뭐 인터그리드 관련해 스마트 그리드 관련한 이제 여러 가지 투자를 좀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던가 이러한 부분들이 정부 쪽에서 좀 나와줘야 기업들도 힘을 얻고 기업 뭐 금리를 인하해서 투자를 받는 부분들도 있지만 정부 쪽에서 또 투자를 해주면 실질적인 파이 자체를 좀 굉장히 좀 크게 형성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의 어제 회의였다, 좀 이렇게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중요한 건 24조 원이면 뭐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죠? 근데 이게 사실 작년까지 뭐 없었던 게 아니죠. 계속 정책들이 나왔습니다. 2년 동안 박근혜 정부 들어서. 근데 결국 백약이 묘했죠. 어느 것도 시장에서 녹아들지를 않았거든요. 돈만 들어가고 밑빠진 독이 물붓기였고. 근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내수도 수출이든 정책이 좀 효과를 볼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지난번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제 금리 인하할 때도 네. 그렇고 그때도 좀 약간 좀 정격적인 뭐 그런 결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 지금 그런 뭐 백약이 무효인 상황에서 어떻게든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뭐 국가 정책적인 의지를 강력하게 표현했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8대 뭐 과제라고 해가지고 뭐 에너지 절감이라든지 뭐 스마트 센서, 뭐 입체 3D 프린터죠, 뭐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뭐 클라우드, 빅데이터, 홀로그램, 뭐 사이버 물리 시스템 이런 뭐 8대 스마트 제조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현재 뭐 시장에서 벌써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앞으로 미래 성장 동력인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뭐 항공기라든지 또 해양 플랜트 쪽, 뭐 자동차, 로봇, 반도체 이런 뭐 가상선질, 뭐 바이오 에너지 쪽 이런 신사업 분야에서 계속해서 좀 수출을 좀 창출하겠다는 좀 강력한 의지를 좀 보였고, 그것이 이제 추진한다고 하면 우리 시장의 어떤 그런 동력으로서 새로운 또 수출에 대한 지금 현재 좀 수출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발판으로 해서 어떤 수출이 좀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 24조 원 투입 결정은 수출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가요? 수출 경쟁력 향상 쪽인가요? 내수인가요? 수출인가요? 네, 내수랑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쟁점들을 그럼 한번 조금씩 구체적으로 좀 짚어봐 주시죠. 네, 정부 쪽에서 지금 투자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이제 전자업종, 특히 삼성과 LG 그룹이 좀 포함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전자업종이 한 120개 정도 되고, 이제 자동차 업종에 한 100개 정도 됩니다. 대표적인 이제 현대차를 기준으로 그쪽으로 되고, 기계 쪽이 이제 두산과 효성 포함해서 한 50개 정도. 그리고 이제 패션 쪽, 패션 쪽은 어떻게 보면 이제 내수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일모직을 필두로 해서 지금 기준으로 한 25개, 총 8개 업종에 투자가 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전방위적으로 좀 확산이 좀 될 것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관련해서 국내 주식 또 그 주식대 투자 포인트 거의 관련주들이 지금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김기현 연구원이 먼저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부분들이 이제 공장을 어떻게 보면 스마트 공장을 좀 만든다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자동화 공정에 대한 이 비중이 앞으로 공장 내에서는 좀 높아질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자동화된 설비들을 좀 납품하고 있는 신흥 기계라던가 SFA 이런 섹터들은 굉장히 좀 괜찮은 모멘텀을 좀 만났다, 좀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고, 특히나 저는 항상 그 기준으로 좀 두는 것은 어떤 정책적인 모멘텀이 나오는 것은 이제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되고 기본적인 회사 실적이 좀 좋아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신흥기계나 SFA 같은 거는 실적이 워낙 탄탄한 업체들이고 재무적으로도 굉장히 탄탄한 업체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충분히 가능.
가능하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고관 운영력은 어떤 업종으로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그 8대 제조 스마트 제조 기술이 거의 뭐 신기술 내지는 뭐 미래 기술 이런 쪽에 가깝기 때문에 그쪽과 관련한 그 주식들이 좀 좋은 그 이미 작년부터 시장에서 뭐 이슈가 됐습니다. 뭐 3D 프린터라든지 뭐 사물 인터넷, 뭐 빅데이터는 뭐 이미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슈가 됐고 지금 현재도 뭐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뭐 계속해서 아직 뭐 그쪽 뭐 3D 프린터도 그렇고 뭐 사물 인터넷이든지 이제 빅데이터 부분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아직은 뭐 초기 산업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어떤 구체적인 실적으로 나오기까지는 아무래도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정책이 또 어떤 성과라든지 과실을 우리가 딸 때까지 또 시간이 들기 때문에 일단 그쪽 업종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서 이제 주시하시면 되겠고 그렇다고 해서 뭐 올라가는 주식이라든 이런 것은 절대 또 추격 매수는 자제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 시점상으로는 나쁘진 않네요. 네. 제가 이제 쭉 뭐 주식을 해오다 보면 그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어떤 정책이든 우리가 주식을 매도할 때도. 근데 금리 발표 이후에 바로 정책이 따라온 것이라 타이밍 자체는 나빠 보이지 않고 또 글로벌 유동성이 이제 한국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와중에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좀 그 돈의 흐름만 본다면 타이밍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괜찮다, 나쁘지 않다보다 괜찮은 쪽이다 이렇게 이번에는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두 번째 이슈였습니다. 세 번째 이슈 공개합니다. 공유 수익의 밑거름이다. 예. 공유 서로 나눈다 이런 거죠.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한번 저는 이제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쭉 주식 이야기를 하다가 일정 시점에 이런 이야기들 한 번씩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주식만 하다 보면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잃을 때가 많죠. 지금 배를 타고 산에 가고 있는 건지 또는 바다에 나와 있고 항해를 하려 하는 건지 어디에 있을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지금쯤 한번 뭐 수익이 났든 손실이 났든 한 번쯤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 최근에 쭉 개인 투자자들 말씀을 나눠보면 시장은 이제 좋은 것 같다, 체감된다, 그러고 앞으로도 좋아질 것 같다. 이거 불과 이제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대단히 부정적으로 보셨단 말이죠. 전문가들조차도 부정적으로 본 사람들 많았죠. 뭐 주가가 뭐 1,500까지 빠지니 뭐 그런 이야기 하는 것도 제가 들었으니까요. 네. 그 불과 한두 달 뒤에 우리가 대세 상승을 이야기했고 주식은 양시장 모두 지금 뭐 잘 코스닥이 앞서고 코스피가 따라가면서 양시장 모두 잘 가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더 잘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왜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어렵다 아직까지 그런 생각이 많으신 것 같은데 왜 그러며 어떻게 좀 하면 좋은지 우리 고현웅님께서 먼저 좀 이야기해 주실까요? 예, 개인 투자분들은 시청자분들이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시장은 지금 참 좋은데 정말로 이제 수익이 잘 안 난다. 이런 뜻이죠. 시장이 어렵다는 것은 결국은 내 계좌에 수익이 들어오지 않는다. 이런 그렇죠.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는 많은 돈이 지금 흘러다니고 있고 특히 지금 외국계 자금도 지금 상당히 이제 앞으로도 더 이제 급속도로 이제 들어올 텐데 이 시장에 넘쳐나는 돈을 자기 계좌로 이제 어떻게 흡수하느냐가 이게 관건이 될 텐데 지금 우리가 바다에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다에서 우리가 낚시를 한다고 할 때 그 물 속에는 무수한 물고기들이 지금 돌아다니면서 있는데 내 낚싯대에 과연 그 물고기가 걸릴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수익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지고 있는데 이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면은 그 물고기가 다닐 만한 그런 위치, 그 물고기가 물을 만한 내 미끼에 물을 만한 그런 위치에서 낚시를 해야만 그 물고기를 낚을 수 있다시피 주식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내가 수익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접근하셔야만이 내 계좌로 수익이 들어온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경원 운영력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왜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까? 이유가 뭔가 같습니까? 네.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이제 그 처방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죠? 네. 저는 마음을 조금은 이제 느긋하게 가지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근데 가끔 좀 아쉬운 부분을 좀 볼 수 있는 게 뭐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주식을 약간 도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그러신가요? 네. 근데 네.
도박이란 것이 이거 한탕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인드 아닙니까? 예. 근데 그 주식은 노력한 만큼 철저하게 이제 대가로 돌아오는 상품인데 그 부분들을 이제 철저하게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한 만큼의 대가를 좀 얻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주식을 접근할 때 이제 약간 도박하듯이 뭐 배팅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약간 걷어내고 조금 이제 느긋한 마음으로 실적 좋은 것들을 잡아놓으면 언젠가는 이제 실적에 수렴을 한다. 좀 이런 마인드로 좀 가져가 본다면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지금 뭐 그 수익률이 대단히 저는 일임 수익률이 제가 확인하고 있으니까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투자 좀 개인 투자자분들께 반드시 좀 이건 좀 지켜주면서 하면 수익이 시장보다 훨씬 좋게 나아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 또 투자 전략 그걸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고관님 먼저 말씀 주시죠. 예, 너무 복잡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시청자분들이 흡수하기 어려우니까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추격 매수 자제. 추격 올라가는 종목을 쫓아가서는 결코 좋은 성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반대로 추격 매수 이면에 뭐가 있냐면 추격 매수 하지 말고 순환매에 대비해서 저점 매수해라. 이것이 있고요. 두 번째, 반드시 시청자분이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거는 절대 까먹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락 추세 종목은 접근하지 마라. 이 하락 추세라고 하는 것은 한번 추세가 결정이 되면 이게 지속적으로 가기 때문에 쉽게 이게 상승이라든지 수익 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반대로 하락 추세의 반대 상승 추세만 접근하시면은 설령 그 종목의 일정 기간 동안에 설령 밀린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시청자분들의 계좌의 수익으로 아마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두 가지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중요한 이야기죠. 손실을 안 봐야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주식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손실을 생각하는 그냥 수익 날 거라 여전히 거기에 포커스가 계속 맞춰져 있죠. 근데 반 정도는 손실을 어떻게 피해갈 거냐는 생각을 항상 같이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일맥상통하죠. 이제 하락 추세의 종목들은 그거는 뭐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니까. 김계원 연구원의 이것만은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투자 원칙 철학 좀 이야기해 주시죠. 네. 저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분산 투자를 좀 권장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내 종목이 안 가고 옆에 종목이 올라가면 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흔들립니다. 네, 심리적으로 굉장히 흔들리는데 그 부분들을 이제 극복할 수 있는 방안 자체가 종목을 한 5종목 정도로는 분산을 하면 A 종목이 올라가면 B 종목이 쉴 때를 기다릴 수 있고 A 종목이 쉴 때 B 종목이 올라가 주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는 좀 끌고 갈 수 있는 매매를 충분히 할 수 있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장기 투자가 아닌 중기 투자는 하자. 좀 이러한 관점인데 통상적으로 수익을 좀 크게 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좀 끌고 가는 힘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막연한 장기 투자보다는 어느 정도 단타 이런 부분들을 좀 제외한 중기적으로 좀 좋은 종목군들을 끌고 간다면 충분히 수익은 좀 크게 나올 수가 있지 않나 좀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음 제가 두 분을 보면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 두 분은 정말 공부를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늘 지켜보잖아요. 아침에 일찍 나오셔, 거의 7시 나오셔가지고 저녁 그 7시 그때까지 또 더 많은 시간이 있을 때도 있고 주식을 너무 좋아하시는 건지 하여튼 시간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하시니까 수익률도 좋으신 것 같고 대단히 아주 월등하게 좋거든요, 수익률이.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두 분이 그렇게 잘하는지 시청자들은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옆에서 늘 안타까운 게. 그러니까, 이 홍보에 너무, 그러니까, 그 자랑을 전혀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두 분은. 제가 30초씩 딱 드릴게요. 20초만 드릴까요? 멋쩍 하시지 마시고, 그 자랑 하시는 게 고객분들이 필요하시는 거니까요. 뭔가, 저 사람이 장점이 뭐다는 거.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말콤 글래드웰의 책 내용에 보면. 그러니까 뭐든지, 1만 시간을 하면 거기서 그러니까 즐겁게 1만 시간을 하면 전문가가 되고 아주 옆에서 지켜보기에 자랑스러워 보인다. 김연아 선수라든지 유명한 피아니스트라든지 다 그렇게 보는 거죠. 우리 김계원 연구원은 나이는 어리지만 저는 1만 시간 넘었다 보거든요. 주식하는 게 하루에 거의 10시간씩 이렇게 하니까.
좀 이야기 자랑하십시오. 네. 멍석 깔아드리면 못 하시나요? 어쨌든 한번 해보시죠. 네, 저는 뭐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는 방향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약간 차트를 좀 배제하고 실적만 분석을 통해서 이제 종목을 선정하고 종목을 좀 끌고 나가는 스타일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실적을 분석하시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이 시장에 따라서 이제 실적을 어떻게 봐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른데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제시를 좀 해줄 수 있는 전문가가 좀 되지 않을까 앞으로도 그렇게 모토로 좀 삼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시장 대비해서도 굉장히 좀 양호한 흐름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고한 운영도 자랑하십시오. 예. 저는 뭐 전문가 생활 처음 했을 때부터 가졌던 마음이 뭐냐면은 진실한 승부사가 되자 이 마음으로 계속해서 전문가 생활을 하고 있고 지금 투자 자문에 와서도 지금 현재 그런 마음으로 회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시청자분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아침 7시에 거의 뭐 그 정도에 출퇴근해서 책상에 딱 앉고 뭐 7시 넘어서 저녁에서 거의 뭐 하루에 12시간, 13시간 오직 주식만 연구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익이 뭐 상당히 좀 좋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수익이 뭐 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시청자분도 뭐 그런 측면에서 좀 접근하시고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품이면 성품, 자질이면 자질, 그다음에 실력이면 실력, 어느 하나 모자란 것이 없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자신감입니다. 지금 이 그러니까 시장은 좋은데 어렵게 보이는 게 너무 지쳐 있으셨죠. 한 3년간을. 그렇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내 스스로의 자신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위에는 벌써 50%, 100% 올라간 종목들이 많이 있고 수익 내는 분들이 이제 많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화이팅 하시고 이 가슴 속에 이 큰 거, 이 단단한 걸 만드셔서 주식을 대하면 다음 주소부터 조금 다르게 보여이리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여기까지 주간 탑 이슈였습니다.